달리기를 다시 시작하셨군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옆구리가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어서 멈춰 섰어요.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갈비뼈 바로 아래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사이드 스티치라고 하는데 달리기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증상이에요. 사이드 스티치는 보통 옆구리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이 사이드인 거죠. 그리고 어쩔 땐 같은 쪽의 어깨 끝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통증이 생기면 어떤 활동이든 계속하기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그저 숨쉬기도 어려워져요.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횡격막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며 이 불쾌한 느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횡격막은 여러분의 폐 아래에 있는 근육 같은 조직이에요. 리듬감 있게 수축하면서 폐가 팽창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호흡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어떤 음식 때문에 옆구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위가 특정 액체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피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몸은 횡격막에서 더 많은 피를 뽑아냅니다. 두 번째 이론은 복부 안에 다른 뼈, 근육, 장기를 연결하는 인대와 막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옆구리에 통증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달릴 때 그 충격으로 복부에 있는 모든 장기는 아래로 당겨지죠. 상복부의 인대를 차례로 잡아당겨 자극이 유발되는 거예요. 또한 달리기를 하기 직전에 식사를 하는 것도 옆구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고요? 운동하기 전에는 먹지 마세요. 달리기 직전에는 뭐든지 먹지 않도록 하고 운동 전과 운동 중에는 농축된 설탕 음료를 피하세요. 옆구리가 콕콕 쑤신다면 배 안에 근육을 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숙여서 근육을 다시 수축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 달리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독특한 해부학적 특징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꿈치를 핥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 저도 해봤어요. 어떤 각도든 상관없어요. 혀가 너무 짧아서 팔꿈치에 닿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연해서 성공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코를 막은 채 콧노래를 부를 순 없습니다. 콧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실제로 숨을 내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입과 코가 닫히면 공기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1, 2초 동안은 콧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입을 벌려야 할 것입니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예요. 그러다가 멋져 보이는 카페가 눈에 띄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그 순간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건 데자뷰 현상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빨리 끝나버리는 현상이죠. 프랑스어로 데자뷰는 이미 본 것이라는 뜻입니다.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해봤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현상이 우리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해요. 첫 번째 이론은 분할된 인식입니다. 이 카페를 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데자뷰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장소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마도 정신이 산만했거나 지나치듯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뇌는 본 것에 대한 기억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두 번째 이론은 가끔 우리의 뇌에 잡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뇌의 부분이 활동적이고 자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적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잘못 믿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론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볼 때 그 카페에 대한 정보는 두 개의 다른 경로를 따라 우리의 뇌로 전달됩니다. 그때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빨리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하나의 사건이 실제로 두 가지의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하품이 날 것 같다고요? 일어나세요. 사실 몇몇 전문가들은 우리가 턱 근육을 늘리기 위해 하품을 하며 하품이 얼굴, 목, 머리로의 혈액 흐름을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품을 하면 우리 폐가 자체적으로 늘어나고 유연해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하품이 뇌 표면에 피를 식히는 일종의 에어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들 사이에서는 하품이 전염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하품이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품을 하는 친구를 보고 같이 하품을 하면서 감정 상태를 맞춰주고 공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때문에 하품은 낯선 사람을 볼 때보다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하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채기, 울음, 그리고 웃음도 한 무리의 사람들과 있을 때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면 비록 무엇을 보고 웃는지는 몰라도 아마 함께 웃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는 얼굴의 움직임과 관련된 뇌의 부분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반응을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 울 때 신체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많은 동물들은 먼지나 흙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눈을 씻어야 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감정 상태 때문에 우는 건 사람뿐이에요. 감정적인 눈물은 눈을 씻을 때 나는 것과는 구성물질이 다릅니다. 감정적인 눈물에는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눈물은 더 천천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이 눈물은 우리의 조상들이 슬픔이나 괴로움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었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만 눈물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즉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 외에는 아무도 그 신호를 읽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소, 바다사자, 바다표범, 해달과 같은 몇몇 동물들은 때때로 바닷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의 몸은 추가적인 소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상어나 몇몇 새, 뱀, 그리고 물고기처럼 바닷물 환경이나 그 근처에서 사는 많은 동물들은 여분의 나트륨을 제거하는 특별한 신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많은 양의 소금을 제거할 수 없어요. 지나친 양의 소금은 독이 됩니다. 보통 지나친 염분을 처리하는 것은 신장이지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닷물에서 그만큼 충분한 양의 물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은 대부분의 영장류의 몸과 비슷한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팬지처럼요. 하지만 이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근육 섬유를 발달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약한 편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먹이를 구하거나 사냥하는 데 유용한 다른 능력이 있기는 해요. 우리는 마라톤을 할 수 있어요. 원숭이는 못하죠. 인간이 이 동물보다 더 약하고 느리지만 야생동물들은 종종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부분적인 이유는 우리가 네 발로 걷지 않고 똑바로 걷기 때문입니다. 고릴라나 침팬지와 같은 몇몇 영장류들은 더 위협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 다른 동물들 앞에서 일어서거든요. 그러면 몸집이 실제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집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동물들은 우리가 실제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인간들이 실제로 무해하다는 것을 알아채기 전에 도망쳐서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야행성 동물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몸, 눈,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게다가 우리의 몸속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죠. 생체 리듬은 대략 24시간마다 반복되며 잠에서 깨는 주기를 조절해 줍니다. 다시 말해 몸이 언제 잠을 자야 하는지 또는 언제 활동해야 할 때인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빛이 큰 역할을 해요. 빛이 어두울 때 우리의 뇌는 체온, 혈압,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호르몬이 몸에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졸린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몸은 우리를 더 기민하게 만드는 특별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피에 의지하시면 되죠. 이제 똑바로 앉아보세요. 우리의 자세는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는 보통 우리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똑바로 앉았는지 아니면 비스듬히 앉았는지에 따라 뇌는 다양한 기억을 떠올려요.
낙천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행복한 감정과 관련된 자세가 있고 무력하고 패배감을 느낄 때 나오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 와, 제 자세는 엄청 구부정하네요. 간지럼 태우기는 유쾌하지만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간지럼을 탈 때 웃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웃음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간지럽힐 때 간지러움은 고통을 예상하는 뇌의 부분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뇌는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굴복의 표시로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두려워하는데 거기에는 진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침대 밑에 있는 괴물들은 영화 속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주로 밤에 인간들을 공격하는 실제 야생 동물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게다가 인간은 하루 중 어두운 시간에 특히 취약했죠. 인간의 시력은 어둠에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거기서 야식이라는 말이 유래된 것 같습니다. 네.